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운용사 25강을 들어가겠습니다. 25강은 앞 시간에 이어서 제7강 리스크 관리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A 주식과 B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한번 바를 구해보세요 해놨습니다. 이때 포트폴리오의 바는, 즉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만약 A와 B를 구성됐을 때 A 자산과 B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됐을 때 이는 뭐야? A 자산의 분산의 A 제곱에다가 B 자산의 분산의 제곱을 우리가 뭐 한다고 이걸요? 더한 다음 여기다가 더하기를 합니다. 자, 바 A의 바 B 곱하기 상관계수 AB 자산의 상관계수를 갖다 우리가 곱하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상관계수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을 간다 했습니다. 자, 보고요. 자,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자, 풀어보죠. 그러면은, 자,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죠. 사실은, 자, A 주식의, 포지션은 매입 포지션이고, 바가 200이며, B 주식의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고, 바는 300입니다. 이런 경우, A와 B의 포지션이 뭡니까?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때는 A, B 포지션이 반대를 합니다. 한 개는 매입 포지션이고, 한 개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반대 포지션을 합니다. 만약에 A도 매입 포지션이고, B도 매입 포지션이면 이때는 동일 포지션을 하고요. A가 만약에 A도와 B가 동시에 매도 포지션도 동일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매입 포지션이거나 A와 B가 동시에 매도 포지션일 때는 동일 포지션을 합니다. A와 B가 우리가 동일 포지션일 때는 똑같은 포지션일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A와 B의 뭐 한다고요? 요 분산 값을 뺀 것에 바로 절대치가 분산에 크게 됩니다. 그러나 자, 이게 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와 B가 동일 포지션일 때는 A와 B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A의 이 포지션과 이 분산과 B의 포지션을 합치면 이놈은요, 자, 포트폴리오의 바가 됩니다. 따라서 A, B가 같이 매도 포지션이든 매수 포지션일 때는, 자, 이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분산 효과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A는 매도 포지션, B는 매수이거나 A는 매입인데 B가 매도일 때 반대로 갈 때는 이때는 거꾸로 뭐 한다고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가 이때는 뭐 한다고요? 이때는 상관계수가 분산 효과가 가장 큽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분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근데 바가 0일 때도 상관계수가 0일 때 AB 상관계수 0일 때도 뭡니까? 분산 효과는 존재합니다. 이때는 A의 분산값에다가 분산값의 제곱에다가 B의 분산값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루트로 씌우면 됩니다. 왜? 이게 제로 같으면 이게 제로 돼버리니까. 이 제로 되죠. 상에서 0이면 이게 0이 되잖아요. 0일 때는 뭐 한다고요? 요 두 개를 그냥 요게 전체가 0이 돼버리니까 요 두 개 A의 분산 제곱과 B의 분산 제곱을 합친 것을 루트로 씌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죠. 그럼 일단 봅시다. 자, A 주식은 A 주식은 뭐가 되죠? A 주식은, 자, 지금 보니까 매입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B 주식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갔죠? 반대로 갔는데, 지금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는 반대로 갔는 상태에서 상계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는 A의 분산값과 B의 분산값을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바로 얼마 되죠? 답은 200 플러스 300은 500이 되겠네요. 그 답은 500이 됩니다.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왜?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보통 시험 주지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풀어본다면 자, 지금 보니까는 자, 반대로 갔는데 A의 포지션이 얼마 되죠? A의 포지션이 200이 됩니다. 매입이니까 200. 200의 제곱. 분산이 200이죠. 자, 플러스 B의 분산값이 얼마 되죠? 자, B는 그때 매도니까 파는 거죠. 파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300의 제곱.
300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또 해야 되죠. 플러스. 자, 뭘 해야 되죠? 자, 일단 이제 해야 되는데. 자, 2 곱하기. 자,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뒤에도 되죠. 2 곱하기. 자, A의 바가 200. 근데 곱하기 B의 바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뭐야? 300이죠.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상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걸 푼다 이 말이죠. 이걸 다시 루트 씌워야 됩니다. 매입과 매도일 때는 매입은 플러스지만 매도는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걸 풀어내면 자, 지금 보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플러스 돼버리네요. 플러스 돼버리니까 여기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그러면은 200의 제곱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300의 제곱에다가 쭉 나가죠. 자, 나가면 이걸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이게 결국 2AB네요. 2AB죠. 2AB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풀어보면 예를 들면 이건 풀어보면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이런 구조 있죠.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풀 수 있죠? A 플러스 B의 뭐요?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됩니다. 2AB 됩니다. 그럼 이것도 뭐죠? 이는 플러스 2AB죠. 플러스 2AB죠. 왜? 약분돼 버리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다시 뭡니까? 여기다 플러스 2AB가 돼 버리니까. 왜? 요까지가 지금 현재 뭐가 되죠? 요까지가 지금 현재 되는 값이 요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면은 지금 현재 요까지가 요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게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결국 뭐 된다고요? 루트를 씌우면은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결국 뭐가 되죠? 풀면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루트 씌우면. 따라서 요 값은 뭐가 된다? 그대로 A에다가 B를 더하면 얼마 돼요? 500이 되는 겁니다. 풀면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포지션이 어디로 갈 때는 반대로 움직일 때는 자, 뭐가 되면은 상관계수가 지금 이제 이처럼 마이너스 1이라면 A바와 B바를 합친 값 얼마 된다고요? 값은 그대로 500이 되버립니다. 200 플러스 300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 포지션인데 이게 만약에 무엇이었다면은 값이 만약에 상계수가 플러스 1이었다면 이거는 A에서 B를 빼면 됩니다. 반대표일 때는. 그래서 이때는 반대표일 때는 그대로 200에서 300을 뺀 것에 절대치니까 이는 뭐 한다고요? 100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동일 포지션일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때와 같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두 포지션이 반대로 갈 때는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냥 두 개를 200과 A의 바와 B의 바를 합치면 됩니다. 500. 근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1이었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A와 B를 뺀 값 100이 됩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죠. 그래서 밑에 혹시 우리 해설에 조금 수정해 주시죠. 자, 보니까 자, 포트폴리오 크게 있는데 1항에 동일 포지션일 때 밑에 티켓에 보니까 자산 A, B 모두 롱 포지션이 뭐가 되죠? 이거는 매도 포지션. 이거나 또는 전부 다 매수 포지션. 이때입니다. 이때는 상계수가 0일 때도 분산효과가 전혀 없음 하지 말고 좀 고쳐서 분산효과는 존재한다. 분산은 존재합니다. 요것만큼만 되기 때문에 분산효과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한다. 그래서 전혀 없다 하지 말고 존재한다 해주죠. 존재한다. 디귿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 해설의 1번에 1항에 디귿을 쭉 가가지고 상계수가 뭐요? 0인 경우 해놨습니다. 이때는 분산효과가 전혀 없음 돼 있는데 분산효과는 한다고요? 존재한다 해주죠. 존재한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요 앞에 200과 300을 더한 것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작은 만큼 뭐 한다고요? 분산효과는 존재하겠죠. 왜? 루트를 씌운 거니까. 자, 한번 봐주시죠. 12번. 자, A와 B 주식이 모두 매수 포지션입니다. 모두 매수 포지션이면은 둘 다 매수 포지션이죠. 그럼 둘 다 매수 포지션이면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봐보면 요 값에서 우리가 한번 쫙 봐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0이죠. 0이니까 요것만 존재하는 거죠. 요 자체가 요게 0이니까 이를 곱해봤자 이거는 0이잖아요. 그러면은
A의 뭡니까? 바에다가 A의 분산의 제곱에다가 B의 분산의 제곱을 루트 씌운 값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풀면, 자, A의 분산이 500이고 제곱, B의 분산이 얼마 되죠? B의 분산이 1200입니다. 1200의 뭐가 되죠?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왜? 뒤에 거는 상계수가 0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래갖고 2 곱하기 나가봤자 결국 이는 0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걸 풀면은 이거는 1300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자, A와 B가 모두 매수 포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뭐예요? 상관계수가 만약에 뭐예요? 이게 같은 거니까 플러스 1이었다면은 이는 전체 바의 분산은 얼마 되겠습니까? 1700이겠죠. 1700인데 이는 그래도 1300이니까 얼마요? 400원만큼은 바가 위험이 줄어들었잖아요. 바가 위험이죠.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분산효과는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상관계수가 0일 때도 분산효과는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됐고요. 자, 1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번, 1번도 한번 여기다가 한번 요 바의 크기 여기다가 한번 별 붙여놓고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0일 때도 한번 해놨습니다. 자, 바가 A의 바가 200이고 그 다음 B의 바가 300인 B 주식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그러면 A가 바가 얼마예요? A가 얼마? 200. 그 다음에 B가 얼마? B가 300. 이 말이네요. 자, 이걸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두 주식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근데 그 경우는 포지션에 관계없이 분산효과가 가장 크다. 아니죠. 이게 만약에 이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뭐라면 매수든 매도든 동일 포지션 같으면은 요 반 얼마 되겠습니까? 포트 구성하면은 자, 동일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100이 됩니다. 왜? 두 개 차이의 표준 편차니까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 포지션 같으면은 요 두 개를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는 더해야 됩니다. 더해버리면 얼마 되죠? 반대 포지션 때는 더해버리면 이는 5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동일 포지션일 때는 뭐요? 상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은 분산효과가 가장 크지만 반대 포지션이라면은 뭐요? 말 그대로 분산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포트폴리오의 바는 상관계수에 따라 뭐 되죠? 자, 100부터 500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늦어지겠죠? 만약에 이 자체를 말한 거죠. 자, 이 되고요. 이거는 동일 포지션이든 반대 포지션이든 이거는 100부터 500 사이 값을 갖습니다. 자, 다음 두 주식이 모두 뭐요? 매입 포지션입니다. 모두 매입 포지션이면 같은 포지션이죠. 이 경우에 만약에 상관계수가 일단은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아니고 이게 동일 포지션 플러스 1이라면 뭐가 되죠? 동일 포지션에서 이게 플러스 1이라면 이거는요. 분산효과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두 개 합한값 500이 됩니다. 500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고 두 주식의 상관계수가 0일 때는 포트폴리오의 뭐요? 이 분산은 두 분산의 값을 합쳐가지고 만값이 된다. 합쳐가지고 합쳐가서 두 분산 값에 제곱을 합친 값을 루트로 세운 값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에 2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되겠죠. 자,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13번은 한번 별표를 쳐놓고 우리 앞에 요 내용 한번 묶어서 정리해 두세요. 자, 묶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한번 별표 쳐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14번. 바의 유형성과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을 합산하여 측정할 수가 있다. 자, 유형성, 이거는 유형성이죠. 유형성과 문제점이니까 이거는 유형성이 되겠습니다. 유형성. 그 다음에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다. 설정하는 신뢰 수준이나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측정치는 다르게 나타나고, 앞에 봤죠? 자, 반은 어떻습니까? 신뢰 수준이 다를 수도 있죠. 95% 앞에 설명했던 99%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다릅니다. 보유기간도 루트 보유기간 씌우기 때문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의 측정의 동일된 방법은 없지만 측정 모형에 관계없이 측정지는 똑같다. 바를 측정하는 모형에 따라서 측정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에 바를 측정 방법이 다양히 있었죠. 그럼 바를 측정 방법이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 금융기관은 뭐요? A사의 10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A사에 대한 예상부도율은 5%이고, 그 다음에 회수율은 30%입니다. 그러면 회수 못할 확률이 뭐예요? 부도시 손실률이 바로 70%네요. 회수율이 30%니까 회수 못할 확률이 얼마요? 70%네요. 자, 이 경우 기대되는 예상되는 기대 손실을 풀어봐라 해놨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상 손실은 밑에 그 공식 쓰면 되겠는데, 예상 손실 기대 손실 같은 말입니다. 손실은. 자, 지금 현재 이 뭐요? 신용 리스크에 지금 현재 노출된 금액은 총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노출된 금액이 100억에다가 예상되는 부도율이 5%죠. 부도율만큼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5%만큼을 해주고요. 부도율. 근데 부도 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중에 다가 아니라 뭐요? 이 중에서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회수한 율만큼 빼야죠. 빼야 되기 때문에 부도 났을 때 손해볼 율만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요? 70%죠. 0.7. 7 하면 되겠습니다. 70%. 왜? 회수율이 30%니까. 요 중에서도 받지 못할 율이 얼마입니까? 70%잖아요. 0.7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풀면은 답은 뭐요? 자, 3억 5천만 원 오겠네요. 3.5억, 3억 5천만 원.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됐고요. 자, 16번. 고시사의 16번. 현재 자산 가치가 100억 원이고, 연간, 뭐요? 자, 예상 성장률이 10%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표준 편차가 20억 원이고, 1년 후 부채의 장부 가치는 50억 원일 때 부도 그림을 봤습니다. 부도 그림은 요 자산 가치가 채무 불이익률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한 겁니다. 간단한 공식은 그냥, 자, 뭐 이거는요, 부도 그리는, 자, 1년 후에 기업 가치에서 1년 후에 부채의 장부 가치를 뺀 겁니다. 그럼 1년 후에 기업의 자산 가치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가치가 100억이니까 성장률이 10%니까 1년 동안 연간성 10%니까 바로 뭐예요? 100억에다가 곱하기 1.1 하면 되겠네요. 자, 성장 1.1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왜? 1에 10% 올라갈 거니까 100억 플러스 100억 곱하기 0.1도 같잖아요. 자, 이게다가 이제 부채 장부 가치가 얼마죠? 1년 후에 부채 장부 가치가, 왜? 이거는 현재가 100억인데 1년 후에 자산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성장률 10%만큼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가치가 지금 현재 보니까 50억, 1년 후 부채가 50억이죠? 50억을 뺍니다. 이거는 현재니까 1.1 했지만, 이거는 1년 후 부채 장부 가치니까 1.1 곱할 필요가 없죠? 바로 1년 후 하면 되고, 일단 자, 표준 편차가 얼마요? 20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요? 3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3이 되죠? 3 표준 편차. 그래서 답은 3 표준 편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7장에 리스크 관리 해봤는데, 좀 리스크 관리는 좀 알게 모르게 상대적으로 좀 뭡니까? 공식을 좀 많이 빌린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죠? 왜? 리스크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포인트는 바를 알아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요. 자, 25강.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리스크 끝났고요.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자, 이제 이까지가 제2 과목이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제3과목, 직업윤리, 법규와 투자 운용 전략, 이제 1이 들어갑니다. 1. 자, 1 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앞전 우리가 봤지만은, 쭉 봤지만은, 요 3과목이 50문제로 옵니다. 기출문제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나눠지는 것은 이제 제가 제일 앞에 우리 여러분들 그 교재, 그 앞에 잘 보면은 쭉 어떻게 나오는가를 적어 놨기 때문에 50문제에 대한 구성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그대로 3과목
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에 대해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직무윤리에 관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진행을 할 때, 이 제가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금융위원회법과 크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 협회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직무윤리는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윤리에서를 좀 하고 우리가 관계되는 것들은 그대로 제가 뒤에 자본시장법 등에서 조금 삭제를 할 겁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3과목. 3과목에 직무윤리 및 윤리법규와 투자운용 전략 1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3과목의 제1장. 직무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직무윤리와 대리인 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리인 문제를 하는데, 대리인 문제. 요즘 이 소유와 경영이 보통 분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요즘은 소유주와 이 전문 경영인이 분리됩니다. 왜 분리됩니까? 말 그대로 소유주가 전문 경영인에게 말 그대로 경영을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을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전문 경영인이 바로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대리인. 이런 경우에 이제 대리인 문제라든지, 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대리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때 대리인 이 문제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대리인이, 요 전문 경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하거나 감독하기 위해서 각종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그럼 대리인 문제. 직무윤리는 주주와 전문 경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수단한다. 주로 우리 직무윤리는 뒤에 가면 요 직무윤리 자체는 이건 자율적이지만 후로 가면 이거는 거의 금융위원회 법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주로 이거는 보통 뭐를 받고 있다고요? 주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타율, 다시 말하면 타율에 의한 뭔다고요? 타율에 의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타율에 의한 법적 타율에 의한 보통 규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뒤에 가면은 그대로 요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뭐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행정처벌이란 행정제재, 즉 행정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미인, 형사상, 책임 등이 그대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윤리를 내세움으로써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그 외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직무윤리에 대해서 직무윤리 두 가지고 좀 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뭘 하게요? 책임을, 요 대리인들의 책임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직무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추구한다. 본인이란 말이 이거는 소유주를 말합니다. 소유주가 이 본인이고요. 이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만약에 이 전문경영인이 소유주인 본인을 위해서 그대로 사업을 이익을 추구한다면은 대리인 문제는 발생할 이유가 없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부의 비대칭층에서 발행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대리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말 그대로 이 전문 경영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소유주가 알고 있는 정보 간에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전문 이용가는 이 차이 나는 이거 뭔다고요? 정보 차이. 정보 차이를 뭔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요서 비롯돼 가지고 뒤에 가면 우리가 역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가면 뭐예요? 그대로 대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뒤에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대리 비용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리 문제 자체는 이거는 것은 주로 보통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 문제 이런 비용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뭐요? 어려운 뭐요? 사항들이 뭐요?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요? 직무윤리에 의해서 윤리에 의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직무윤리도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사실 뭐 전문 경영이 살짝 뭐요? 이 소유주 모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참 강제하기가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직무윤리를 둬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죠. 다음 2번 대리 문제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유주와 뭐요? 이 전문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역선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대칭성이 아니죠. 정부의 비대칭성. 뭐요? 정부의 비대칭성. 비자 들어가야 되죠. 정부의 대칭은 정부를 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건데 정부의 차이가 나는 게 정부의 비대칭이고 정부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면 정부의 대칭성입니다. 정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이죠.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3번. 금융산업에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 자, 이거는 간단히 한번 해설 바로서 해설. 나머지 놔두시고 해설 바로죠. 그 밑에 보니까, 좀 봐야 될 것은, 리얼에, 금융산업에서 직무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 리얼에 좀 한번 돈을 쳐놓으세요. 리얼에. 금융상품은 원본 손실이 크므로, 원본 손실 위험이 큽니다. 원본 손실 위험이 크단 말은 자기가 뭐 한다고요? 제초에 투자한 그 돈 자체의 일부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본 손실 위험입니다. 그럼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거는 뭐예요? 정권이고 이 금융상품이고 원본 손실 위험이 없는 거는 비금융상품입니다. 그럼 비금융상품의 얘가 뭐예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제일 좋은 얘가 예금 같은 겁니다. 예금. 근데 예금은 뭐예요? 비금융상품이지만은 이 금융상품은 뭐가 있다고요?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최초에 연 돈, 그 자체가 뭐예요? 원금이 날아가 버리니까 잘못하면은 고객과 뭐예요? 고객도 불만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에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인해 투자자를 위한 법 이상의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금융산업에도 뭐요? 법규가 뭐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법규는 일반 산업에 있는 것만큼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 금융상품만큼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고객에게 뭡니까? 수익 등을 배분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요? 고객으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요? 산업보다 더 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요 법규 이상의 뭐요? 말 그대로 제재가 또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산업에는 법규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법규는 존재하는데 그 법규만으로는 뭡니까? 고객을 보호하는 데는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직무 윤리를 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 고조로 뭐요?
윤리 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옷 윤리 준수는 외부 부당 요구로부터 금융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정장치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윤리적으로 우리 직무윤리에서 뭡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제시한다면 이거는 뭐 하나의 타당한 뭡니까? 즉 고객의 뭐요? 말 그대로 부당한 요구를 어찌할 수 있는 거요? 거절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둬가지고 뭐요? 부당한 요구를 뭐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금지 행위를 내সম으로써 뭡니까? 금융산업 종사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봐보죠. 금융산업에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 해놨습니다. 자, 금융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불공정을 규제하는 법규가 다른 산업보다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만큼 뭐 한다고요? 이런 불공정을 규제하는 법규가 존재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나 그 이상의 뭡니까? 뭐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의 투자자의 투자자의 자산 자체가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법이 요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뭐요? 직무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산업보다 미흡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경쟁 확보 한번 쭉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자, 다음 중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줬습니다. 요거는 한번 밑에 해설을 보면서 한번 별 붙여 놓으세요. 별표. 우리 직무윤리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무윤리 강령은 직무윤리 준칙의 일반적 기준이고, 직무윤리 요 강령을 가지고 뭡니까? 좀 더 구체화 시켜 놓은 게 뭐죠? 직무윤리 뭐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 이것은 말 그대로 총칙이에요. 총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요? 기준을 해가지고 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이게 바로 직무윤리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직무윤리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윤리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읽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윤리 강령이나 직무윤리 기준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직무윤리 강령은 직무윤리 행위에 대한 내용과 1번은 하자 없고, 2번 직무윤리 강령은 주로 총칙이고 직무윤리 기준은 주로 각치입니다. 각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또 뭐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거 갖다가 탁탁탁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요러한 뭐요? 자, 직무윤리 강령 이 총칙에는 그대로 뒤에 가면은 이거는 총칙으로서 이거는요 조금 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 뒤에 가면 우리가 전문지식 배양의 의무. 그 다음 뭐요? 공정성과 독립성. 독립성은 우리가 뭐요? 준수해야 되는 의무. 유지 의무. 자, 의무죠, 의무. 그 다음 뭐요? 자, 소속 회사의 자, 한 개 더 뭐요? 지도나 지원 의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대가면은 요 강령에서 가장 직무윤리에 근거해야 되는 것은 뭐다?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파생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윤리의 기준을 보면은 이는 크게 우리가 두 개, 실체적 기준과 절차적 기준이 있습니다. 실체적 기준과
그 다음에 절차적 규정은 나눠집니다. 주로 뒤에 가면은 실체적 규정은 말 그대로 실제 규정은 말 그대로 권리 의무의 뭐요? 자, 내용이나 기속자 또는 범위 이건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하는 법입니다. 권리 의무의 내용이나 또 그에 따른 누가 해야 된다는 기속자나 또는 범위 이런 걸 정하는 법은 실체적 규정입니다. 근데 절차적 규정은 권리 의무의 뭡니까? 실현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거는 권리 의무의 실현을 위한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자체를 뭡니까? 이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준을 보면은 뒤에 가면 우리가 뭐예요?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자, 이는 고객에 대한 의무, 고객에 관한 의무, 고객에 지켜야 되는 의무. 그 다음 뭐요?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자본시장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보면 뭐예요? 우리가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회사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요? 기타 직무상의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규정은 또 크게 보면은 이제 이거 우리가 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를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부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우리가 외부 통제가 있습니다. 외부 통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타율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또는 준법 감시 등이 있습니다. 근데 타율 규제를 보면은 이나 뒤에 할 거니까 놔두시고요. 타율 규제를 보면은 주로 이거는 뭐요? 자, 행정 제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등을 묻는 이런 문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직무윤리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타율 규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재가 따른다는 겁니다. 보통 법으로 뒤에 가면 금융위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긋나면 이런 것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번에 자, 4번에 자, 이제 2항 직무윤리 강령 및 직무윤리 기준은 일종의 자율규제 성격은 있습니다. 자율규제 성격도 있지만은 자율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 통제는 자율규제고 타율규제도 동시에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는 법규에 의해서 강제수단이 미흡하므로 윤리를 위반해도 타율규제의 대상까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뭡니까? 실체법. 여기 바로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실체법이랍니다. 실체법. 절차적 실체법. 자본시장법이나 금융법에 의해서 실체법에 의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자, 위반 행위로, 이거 잘못하면 이게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돼가지고 이게 타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서 이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위법, 이 법에 의해서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윤리를, 윤리에 어긋나면 이거는 요 실제법, 이런 법에 대해서 위반해야 돼요. 위반이 돼가지고 이게 타율규제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타율규제의 대상까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타율규제의 대상까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고, 직무윤리는 금융투자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투자 상담 업무 종사자의 직무 행위를 적은 뜻합니다. 이때 모든이란 말은 상해 모든이란 말은 이거는요. 자, 내가 이 종사자가 뭘 했더니요. 계약을 했건 안 했건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하느냐,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하느냐, 즉 비정규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즉 급료를 보수를 뭡니까?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는 전부 다 불무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던, 보수를 받지 않던, 이런 뭐 한다고요? 여하튼, 전부. 자, 어디에? 자, 투자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금융 투자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넘어가서. 자, 5번. 자, 직무윤리 준수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윤리 강령 및 직무윤리 기준은, 직무윤리 강령이나 이런 직무윤리 기준은 자, 금융투자 업무 종사자의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금융투자 업무 종사자이면 다 뭡니까? 금융 업무 투자 종사에 하는 직무면 다 관계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수 필요 없습니다. 금융투자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계약을 했건 안 했건 보수를 받건 안 받건 모두 적용됩니다. 그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고 무보수를 하는 자에게도 금융 업무에 종사하면 적용됩니다. 그 답은 2번이 틀렸고, 자, 고객과 법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금융 투자 자산을 투자 관리하는 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여하튼 투자 상담 업무라는 이 직무 행위를 하는 종사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그 다음, 직무윤리의 준수 대상은 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뿐 아니라 그 법의 정신과 취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자,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6번. 직무윤리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직무윤리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요번에 강령요. 요 강령에서 제일 큰 거는 뭐다? 이거는 총칙인데, 신의성실의 원칙.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자, 뭐 있어요? 자, 답은 그러면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네요.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는, 이거는 어디 관계된다? 이거는 직무윤리, 이는 어디 관계된다? 이거는요, 이는 강령이 아니라, 이는 어디 된다? 기준입니다, 기준. 직무윤리 기준입니다. 기준에 관계되는 겁니다. 실체적. 이런 것들은 관계됩니다. 그 답은, 자,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 직무윤리 기준에 뭐가 들어간다? 실체적 규정과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절차적 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무윤리 기준 내용입니다. 기준. 자, 그 답은 1번이 되겠고, 이미 설명한 거고요. 다음. 7번. 다음 보기는 직무윤리 강령의 중 어떤 강령을 위한 것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설명했던 그 6번에 관한 것을 한번 별 붙여놔야 됩니다. 6번은 별표. 6번 해설 별표. 봐야 되죠. 다음. 7번. 다음 보기 나왔습니다.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에서 행위 준칙이 되고 모든 윤리기준의 기본, 근간의미는 뭐다? 신의성실의 의무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의무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하기도 그냥 의무도 좋네요. 의무, 신의성실의 의무를 해야 되겠네요. 의무가 더 좋은 말이죠. 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함의 지침이 되고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는 의무다 하면 이거는 신의성실의 의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한번 봐주시고요. 자, 8번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죠. 수고하셨습니다.